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지고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 와싱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장투쟁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 실제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는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싸워라 분투하라 하는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 그 싸워라 분투하라는 게 이제 무장투쟁도 하자라는 얘기였죠. 41년 12월 7일 날 실제 진주만 공격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진주만 공격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굉장히 이제 상종가를 치게 됐고,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김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라. 근데 이제 이게 선전포고가 인정을 못 받죠.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군의 정보국이 그 당시는 COI, Coordinator of Information이라는 그 미군 정보국이 있었어요. 정보조정국. 그 정보조정국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재미 한인들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 정보국의 책임자였던 도노반이라는 사람하고도 친분이 있고, 또 그 도노반하고 친분이 있게 만들어준 게일이라는 미군이 있습니다. 그 게일은 그 이승만 대통령 추천서를 쓴 선교사 게일의 조카인가 해요. 그리고 이제 굿펠로우라는 또 미군 대령인가 하는 사람을 이승만 대통령이 잘 알고 해서,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네트워크 중에서 군 쪽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재미 한인들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장석윤이라는 분을 미군에 입대를 시키고, 또 이분 같은 식으로 한 50명 정도의 명단을 제출합니다. 장기영, 한표욱, 유한일, 이런, 나중에 유한일 세운 사람이죠. 근데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COI가 OSS로 이름이 바뀝니다. CO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oordinator of Information이었는데, OSS는 Office of Strategic Service. 그래서 이제 OSS에 우리 한인들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 갖고 일단 한때 모자라면은 동남아의 전선에서 일본군에 복무했던 경험이 있는 한인들, 혹은 일본의 그 일본군의 노무자로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이 부대의 어떤 요원들로 삼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특수부대원으로 만들면은 미군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은 일본말을 알죠. 지형이, 미군은 아시아에 오면은 완전히 새로운 지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컨대 동남아 전선에서도 전쟁을 겪은 경험이 있고, 예컨대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진행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유리하죠. 주민들하고 언어가 통하고 지형 지물을 잘 알고 하니까 미군을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특수부대 요원들로 이제 군인을 만들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실현은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나중에는 넵코 프로젝트라고 해서, 넵코 작전이라고 해서 끝까지 연결이 되는데, 다 검토만 되다가 실현이 안 되는데, 실현이 안 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소련의 눈치를 굉장히 봅니다. 소련은 유럽 전선에서 미국의 동반자로 히틀러하고 싸워서 미국으로서는 소련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소련이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소련의 눈치를 미국 당국이 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김구에게 강경한 노선의 독립운동을, 우파 강경한 노선의 독립운동을 하자고 이승만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김구는 김구대로 그 당시에 송자문이라고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하는 장개석의 처남인 사람이 당시 이제 장개석의 실력자였는데, 이 사람이 자꾸 그 장개석 정부가 좌우합작을 했듯이 임시정부 니네도 좌우합작을 해라라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맞으면 임시정부도 강경한 이승만식의 이제 그 무장투쟁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일본이 이제 너무 갑자기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전쟁에 피를 흘려야 전쟁이 끝나고 정리할 때 한국의 독립을 자연스럽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중에 이제 일본이 갑자기 원자폭탄 때문이죠. 원자폭탄 때문에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해서 아쉽게도 군사적으로 일본과 정식으로 싸우는, 맞으면 당시 연합국이 승인하는 위치로까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승인하는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쟁이 끝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무장투쟁에 관한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이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나서부터 미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일본 사람들을 막 수용소에 가두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지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라는 이해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깨닫고 여러 가지 미국을 돕는 일을 합니다. 교포 사회가.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이 전시 공채를 발행해요. 돈이 모자라니까 전쟁을. 그래서 그거를 적극 한인들 경제력 수준에 비해서 더 엄청 많은 돈을 이제 내고 공채를 사기도 하고, 또 미군들이 이제 전쟁에서 희생되고 부상당하면 그걸 도와주는 적십자 활동 같은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한인들이 전쟁 구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한국 사람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의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잘 전개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국제 정세적으로 소련과의 협의나 김구의 좌우합작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강경한 투쟁이 좀 주춤거리게 되는데, 가장 또 거기에 초를 치게 되는 사건 하나가 재미 한인위원회인가요? 한족위원회. 거기에 한길수라는 사람이 이제 김원봉 라인으로 거기 들어와서 이승만하고 또 부딪혀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런 강경한 노선으로 돌아서서 여러 가지 강경한 노선을 얘기하는데, 한길수는 한길수대로, 맞으면 중국에 있는 김원봉 계열로 이제 미국에서 한인들을 대표해서 계속 공산당 입장에서 무장투쟁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이승만은 우파 입장에서 무장투쟁하는 것을 주장해서 한길수랑 부딪히는데 결국 이승만이 이깁니다. 한길수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게 되고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역시 또 좌파하고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고, 그것을 운명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로 이끌어서 결국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